지금 책에서 보니까 과거 닷컴 버블도 그렇고요. 1990년대 그 일본 대공황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하셨던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AI 낙관론, AI 뭐 버블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때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90년대에 있었던 정보통신 혁명이나 2022년 챗GPT로부터 시작된 지금 3년째 이어지는 랠리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구원하고 세상을 모두 다 바꿀 이슈를 가지고 있고 또 옛날에 나왔던 기술 혁신들은 우리의 실생활과 상관이 없는 혁명들이고 또 그런 선전이 많았다면 이건 다르다. 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은 비슷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스토리텔링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90년대. 근데 지금도 실제로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 소비자 물가 보더라도 물가가 지금 굉장히 안정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발 악재가 왜 이렇게 시장이 충격이 컸냐 하면 이대로 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굉장히 밝은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데 트럼프가 이제 발로 걷어찬 이런 형국이어서 트럼프가 만일 관세 전쟁만 저렇게 심하게만 안 한다라면 또 이게 새로운 그때처럼 10년 장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충분히 스토리텔링이나 또는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말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 트럼프 덕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초장에 심각한 버블이 형성되는 걸 뚜드겨 팬 그런 정도는 되고 있어서 이대로만 좀 트럼프가 헛짓만 안 하면 이상한 일만 안 하면 또 뭐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쯤 되면 다시 또 성과들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제2차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때와 버블, 과거 닷컴 버블이나 일본 그 버블 그때 비슷한 상황으로 가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더 2차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해도 된다. 그렇죠. 뭐 잠재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95년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해였었는데 그때 그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었던 시장을 한 번 더 이제 불을 땡겼던 게 그때 그린스펀이 비성적 과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을 박살을 한번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채권시장 대학살을 만들어 놓고 95, 96년 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나 인플레이션 공포가 부각되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그때처럼 정말 성과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여력은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조건을 두 개나 달아서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당연히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등등 수많은 이제 좋은 AI들이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번 건 장비 회사들이지 사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에 대해서 서비스 회사들이 오픈 AI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느냐 또는 딥시크가 돈을 버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 즉 얼리 어댑터들에게서 넘어가서 대중 소비자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실 어려움들 또는 의구심은 여전히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기술 혁신의 어떤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버블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 기업의 실적들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괜찮은 상품들 정말 누구나 사용해 볼 만한 어떤 재밌는 상품들이 나오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요새 최근에 그 지브리 스튜디오 풍 AI 그림 네네. 보면서 아재들까지 잘 그런 저도 그걸로 거를 바꿨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던 저희 50대 아재들까지 그거 바꾸는 거 보고서 야 이거 눈앞에 온 것 같다. 뭔가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여기서 뭔가 사업 모델만 잘 만드는 똑똑한 애들 나오면 이거 돈 되겠다. 이거 충분히 유료로 구독할 사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회사에서 챗GPT 유료 구독하는 데는 뭐 엄청 많겠지만 개인들도 이제 유료 구독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버블이 형성은 되겠지만 더 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잘 터졌어. 아, 이게 한번 또 조절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저는 좀 잘 터졌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이렇게 자주 터뜨리고서 가면 그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맥주 거품처럼 큰 문제 없는 거품이 되는데 잘못 건드리면 이제 그 풍선 같은 거품이 되는데 어느 쪽일지는 아직은 저는 맥주 거품 같이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쪽도 좋지만 새로이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주도 어떤 섹터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셰일 오일 정책, 그 다음에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투자에 접목을 해야 될 것이냐, 또 글로벌 자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게 이제 저는 생산성 혁신보다 더 큰 물가 안정의 요인이 아닌가. 이 책에서도 이제 적었지만 1980년대 고유가 환경일 때는 그 고유가 환경을 퇴치하기 위한 경제 구조 조정이랄까 조정이 5년에서 10년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1974년부터 시작됐던 네. 고유가 환경이 84년에 끝났고 사실 진정한 의미는 이제 79년부터 84년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시기들의 비교를 한다라면 지금은 고유가 환경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10불까지 올라갔지만 금방 지금 반토막이 나서 60불도 하회하게 된 건 결국 그때만큼 우리가 금리가 올라서 고유가 환경이 이렇게 빨리 사라진 게 아니라 셰일 오일 혁명 때문이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미국이 하루에도 한 1,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셰일 오일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이번에 증산 결정 내리는 거 보면 이제 누가 하나 또 망할 때까지 이제 그 기름값을 내리는 전쟁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그러면 굉장히 골디락스 사실 트럼프 닥치만 없다면 충분히 골디락스를 해볼 만한 그런 여건이거든요. 여기에 AI 주도하는 어떤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생산성 혁신까지만 이렇게 불이 딱 붙으면 사실 90년대 같은 IT 혁명 시절의 거대한 장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여건인데 일단 뭐 조건을 좀 달아서 죄송합니다. 트럼프의 행위에 따라 달려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예측이 자기가 사실 안 무슨 되죠.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네. 약간 쇼 이렇게 MC 같은 그런 거죠. 네. 터뜨리는 건 잘하는데 그 뒷감당 안 되면 빨리 말도 정말 너무 잘 바꾸고 그러니까 신뢰가 너무 없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싶은데 뭐 미국인들의 정치라는 게 그렇죠. 뭐. 예. 근데 어쨌건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유가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골디락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죠. 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뭐 이미 물가는 진짜 안정되고 있어요. 다만 관세만 없다면 정말 미국 금리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골디락스가 올 수 있는데 그건 아직은 뭐 하긴 이번 4월 CPI가 좀 상당히 기대치보다 낮았죠.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이제 그 안에 세부 품목을 보면 걱정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값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오르는 징후가 좀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입 관세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적 디플레이션은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있겠죠. 일단 뭐 일시적인 디플레가 나타나려면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9.11 테러랑 2020년 코로나인데요. 이 두 번의 사태는 모두 하나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어디로 나올지 모르니 사람 많은 데 가지 마. 일단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대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면 일단 사람들이 집안에서만 이렇게 머무르게 되고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여행, 카지노, 호텔, 라지 뭐 이런 데들 아니겠어요? 그런 데가 근데 고용이 엄청나게 많은 데입니다. 네. 쇼핑몰도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강력한 경기 침체가 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 침체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출현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왜냐하면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적이 있잖아요. 뭐 테러리스트 아니면 코로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어떤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단호한 경기 부양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밖에 사람들을 전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한 공포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단호하게만 행동하면 금방 회복되거든요. 네. 그런 시기에는 물가가 대공황 때처럼 장기간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물가 하락으로 끝나고 바로 경기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가 이제 또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네. 이번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도 사실 관세 전쟁으로 세계가 다 망한다, 대공황 온다라는 분위기, 이때가 기회였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의 민낯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또 바꿀 이보다 수 더 있다. 큰 사고도 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그 달러라는 그 기축 통화의 패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그냥 발로 뻥 걷어 차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채 매도를 유발하고 이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금리가 되게 낮을 때 성장주들의 어떤 그 붐이 발생하는 거랑 달리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단행되는 게 금리 인하인데 지금 금리 인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들, 달러 입장에서는 고환율이죠. 왜냐하면 그 달러의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고환율과 수입 물가의 상승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연준은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는 한 금리는 인하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걸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중이니까 뭐 바닥을 쳤네, 여기서 뭐 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쌓아 올린 이 여러 가지 후폭풍 중에 한 개 정도만 지금 간신히 숨을 돌린 거에 불과하지 사실은 더 큰 게 지금 그 바로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라는 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저는 채권 금리를 제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해서 얻는 수익 가지고 미국의 부채를 줄이겠다, 이자 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 그 7,700조 우리나라 돈으로 4년치 국가 그 GDP에 해당되는 돈을 이번에 감세, 세금 깎아줘. 거의 뭐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냥 자기들 부자들 좋은 것만 하고 있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는 자산가들 혹은 이제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뭘 피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뭐 위험한 행위. 은행 예금에만 넣어놓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은 예.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다들 공포심이 있으니까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데도 은행 예금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를 갖고 있는 거고 아, 불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금리일 땐 예금 안 하고 그렇죠. 네, 돈이 그러네. 부족하니까 고금리가 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예금 안 하다가 저금리일 때 원래 인간은 예금을 합니다. 네. 그만큼 미래에 대한 공포가 심한데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유력 후보들 다 정책, 경제 정책, 특히 청년 고용 대책을 모시문사에서 하는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 다만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그 정책의 방향성은 엉망일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돈을 풀지 않겠냐, 재정을 쓰려고 들지 않겠냐. 지난 3년간 역사상 유례없는 긴축 재정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는 엉망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 때문이었는데 누가 대통령 되든 이번에는 돈을 푸는 걸로 보이고 또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기업들이 뭉쳐놨던 돈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렇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 투자하기 가장 좋은 자산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채권이 제일 매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그 다음 부동산이죠. 뭐. 주식은 이제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살려면 2200대 두 번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럴 때 샀어야 되고 지금은 PBR 기준으로 0.95배, 0.93배 정도까지 와 있고 역사상 평균 PBR이 우리나라가 이제 1.0인데 그게 2,800대 정도거든요. 2,800 조금 안 되나 그럴 텐데 그러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긴 싼데 매력적이진 않은 정도 레벨이고 반대로 이제 그 250조나 되는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250조 날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금융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네. 그 돈을 들고 뭐 하겠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명태로, 왜냐면 정규직이니까 명태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번에 그 정부 바뀌고 나면 신입 채용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아, 그래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도 인하되고 주택 공급은 없고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소득은 늘고 부동산이 참 매력 있는 레벨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워낙 논쟁이 심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종교 논쟁이라서 네. 주택 가격이 어쨌든 2022년이나 2015년처럼 그죠? 이 두 번이 굉장히 저평가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5년이나 2022년처럼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크게 떨어졌던 시기에도 부동산 시장 버블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말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